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35페이지 간접점입니다. 개념은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가 누구냐? 법조문을 잠깐 좀 보죠. 194조가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줄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신의 물건을 일정한 이유에 의해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결과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결국 뭐가 되냐면 임대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 구제권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자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 배울 모든 점유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항상 직접 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선의취득할 때 양도인, 무권리자도 점유자이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직간접을 불문해요. 또 선의취득자, 양수인도 인도를 받아서 점유자이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또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취득시효한다. 취득시효도 점유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또 유치권도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직간접을 불문해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직간접을 불문하니까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간접 점유자는 안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뭐가 되겠습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물론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이제는 갑이 아니라 임차인이니까 요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라는 점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이 있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다면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하게 되냐면 충돌하게 돼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 을, 직접 점유자,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갑은 점유자고 점유권이 있지만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 할 수 없냐면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임대인 자빠져 자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꾸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가지고 병이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겁니다. 그죠? 그럼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3번 간접점유자의 점유에 효력해가지고 기억 점유권자다. 따라서 니은번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부터 해볼게요. 점유보호청구권.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또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는 간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직접 점유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자는 갑에게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무엇도요? 점유권도. 자,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점유권이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갖게 되니까 상속인의 점유도 일종의 뭐예요? 점유의 관념화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뭘 안 해도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해도 점유권을 갖게 된다라고 개념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죠. 238페이지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뭐죠? 점유 설정 의사고요.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권 성립을 인정한다. 맞죠? 사실상 상속인도 뭐예요? 점유의 관념만이 일종이죠.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나요?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맞네요.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죠.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촉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방 하나 건너방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또 을이 또다시 전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점유의 종류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극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점유의 종류에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얘기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이 이미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과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하고 있으면 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 선의 취득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인데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주점유라고 해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타주점유라고 하고요.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반대말은 악의가 되고요.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라는 뜻이고요. 반대말은 평화스럽지 않다, 폭력에 의한 점유를 말할 것이고요. 공연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개적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뭐 성행위를 하거나 자유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연음란죄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처벌을 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제주도에 검사장이었던 분이 여중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잘렸죠. 이제 뭐 성추행한 건 아니고. 그게 뭐냐면 공연음란죄인 거예요. 아무튼 공연이 뭐라고요? 공개적이고. 반대말은 뭐냐면 음비에 의한 점유라고 해요. 음비. 음비라는 말도 줄임말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라는 뜻이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물론 뭐죠? 유과실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 좌측에 5가지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이라고 하는데 하자 있는 점유도 점유권이 있는 것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점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훔쳤어요. 왜 훔쳤습니까? 가지려고요. 자주점유죠.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았죠? 악이죠.
몰래 훔쳤죠? 은비죠? 그래도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가끔 엉뚱하게도 악의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우측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예임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서 요거부터 나오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판례를 보시면 좀 깐깐하고 좀 어렵습니다. 특히 판례들이 굉장히 많고 239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까지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물론 이 부분은 판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깨알같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뭐하고요? 숙지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이러해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판단하는 구별 기준입니다. 이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지한테 유리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땡이고, 불리하면 가질 마음 없었는데 그러면 땡이란 말이죠.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속마음이 어떻든 주관적 의사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점유를 개시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면 뭐가 돼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되고요.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빌린 거니까 속마음이 어떻든 뭐가 되는 거죠? 타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부터 중요한데, 판례도 다 이런 겁니다. 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점유예요.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물론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냐면요, 가지려고. 따라서 자주점유인 거예요.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주점유는 소유권이 있는 점이구나. 이렇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건을 훔쳤으면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훔쳤으니까 뭐예요? 자주점인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물론 소유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가지려고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여전히 뭐가 돼요? 자주점인 거고요. 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남의 것이래요. 타인 소유물이라면 소유권은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개똥이 건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똥이 거더라. 소유권 못 가져요. 그렇지만 왜 개똥이한테 말똥이 걸 산 거예요? 가지려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 하더라도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는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지만 무효임을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다른 말로 하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고요. 이때부터는 타주점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편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무효임을 알면서 왜 샀겠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알아도 뭐 해야 돼요? 자주 점해야 되는 거죠. 다만 알았다면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은 우리 판례가 자주와 타주, 선의 악의를 구별을 못하고 있다. 바보들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대단히 강력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자분들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민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민법의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매매다 자주, 매매가 무효다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예요? 타주. 타인 소유물 매매다 처분권이 없다. 그래도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매매했다. 그럼 뭐예요? 타주.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고요. 따라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요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뭐 하시고요? 숙지하시고 내용을 한번 판례를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할 거는 요겁니다. 항상 자주가 계속해서 자주인 건 아니고요. 항상 타주가 계속해서 타주인 건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 첫째,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언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뀝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임차인의 점유는 명백히 타주 점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이제부터 이 아파트 제가 가질래요 라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쫓겨나겠죠.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쫓겨날 때까지는 일단 뭐요? 자주 점유인 거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판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타주가 자주로 바뀝니다. 새로운 권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이에요. 제가 세입자인데 임차인인데 타주 점유죠. 근데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저는 임차이지만 그 신분이 뭐로 바뀐 거죠? 매수인으로 바뀐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과 같은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면 타주 점유였던 저가 뭐로 바뀌는 거죠? 자주 점유로 바뀌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자, 언제 자주가 타주로 바뀌냐면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아파트 소유자예요. 근데 매매 계약을 했고 팔겠다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인 저에게 뭐가 발생했습니까? 인도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 거죠.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제 아파트가 경매가 됐고 경락인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저는 경락인에게 그 아파트를 인도해 뭐가 생긴 거죠? 의무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목적물이
경락이 된 후에 원소유자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점유자인데 제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놈이 저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제가 패소를 했어요. 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그놈한테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인도 의무가 발생하고 패소 판결 확정 후에는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타주 점유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판례까지 다 설명드리니까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 오시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해가지고 분류, 선의, 악의,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평온, 공연, 강폭, 폭력입니다. 은비에 의한 점유 나눠지고요. 넘겨보시면 민법의 추정 규정 해가지고 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뭐 봤습니까?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는다는 거, 입증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민법의 추정 규정 해가지고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한편 선의의 점유자로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죠?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그놈하고 열심히 재판을 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재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해 줘야 되겠죠? 인도해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남의 물건인지 알게 됐으니까 선의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악의로 바뀐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예요. 따라서 패소 판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X.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까?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데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언제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에게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뭐죠? 패소 판결 확정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과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뭘 하냐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그러면 20년간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조선일보 들고 셀프샷, 인증샷 찍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만 입증하라고 그러냐면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 양 시점만 입증하면 되고요.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민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조심할 것은 교재는 없지만 시작하는 사람과 지금 끝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양 시점만 인정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예제입니다. 점유의 태양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예요. 그러면 매도인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문제 이렇게 풀어봅니다. 아, 타인 소유물이구나. 일단은 뭐 자주죠.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 알면서가 나왔네.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겠네. 따라서 이를 매수와 이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명의수탁자는 물론 타주점유인데 개념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 묘를 쓰는 거니까 물론 이것도 뭐예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뭐가 발생한 거죠? 인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고요.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이기 때문에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번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점유의 취득과 상실해가지고 243페이지와 244페이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우리가 권리의 취득과 상실과 중복되는 부분이고 점유권 다른 부분에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45페이지 오시면 점유의 효력이 나오는데 다음 강의 때 245페이지부터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